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너무 늦었죠? 네. 7시 반인 줄 알고 그러고 왔는데 8시더라고요. 시간도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는 원래 계획은 7시 반부터 해서 잠깐 중간에 쉬거나 뭐 이러려고 했었는데 그냥 쭉 하고 최대한 빨리 끝낼까요? 네. 그럼 어제 하는 거 봐가지고 지금부터 한 9시 반 정도까지 최대한 끝내보는 걸로 해요. 좋아요. 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깜깜해서. 이제 줄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세히 보여요. 여기다가 처음에 보냈을 때는요, 이 공동의 지구 생태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미벌 소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처음에 제목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포스에 나간 대로.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한님께서 요한 바울 2세 성인 요한님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새롭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대로 계속 살면 암만 뭔가를 알고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위기를 계속 극복을 못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전혀 다른 게 우리가 이꾸지냈던 것을 다시 살자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고 지냈었지만 그동안 다른 소비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전혀 생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원래는 복음에 근거한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교황님이 하셨던 얘기 보면서 한잔 숙입니다. 복음의 기쁨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생명은 내어줌으로써 더 자라나고요. 고립되고 안주하면 약해집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바로 성체성사의 심리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면 죽어야 뭔가를 살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죽는 것처럼 두렵지만 그것을 행하는 그 순간 남도 살리지만 나도 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천대에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참된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 얘기를 좀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 알게 된 게 얼마나 되셨어요? 네? 예. 각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들은 엄마 태 안에서부터 그러면서 뭐 저는 구교신자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게 나는 남들보다 오래됐어 이렇게 따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어제 세례받은 사람이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인연이 맺어지기 시작한 게 얼마나 걸렸냐면요.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137억 년이 걸렸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천주소, 뭐 천재의 창조주를 믿는다 이렇게 왜 그래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데 성경에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인간의 시간법으로 인간의 표현법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창조를 한 것이 누가 만들었던 상관없이 우주가 생긴 그 시간이 대략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137억 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하면은 137억 년이라는 시간을 걸려 창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 현생 인류가 나오게 된 게 보통 30만 년 전이라고 그러고 최초의 인류가 나온 걸 100만 년 전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37억 년에다가
100만 년 이렇게 따져봤자 아주 의미가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137억 년 정도가 걸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시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구가 생긴 지 35억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볼리비아의 유니 사막이라는 데요. 소금호 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진 해상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진짜 무섭대요. 이렇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별이 그렇게 많이 쏟아질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지구. 지저분한 게 없어요. 매연이나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목숨 걸고 가셔야 돼요. 해발 4,000m가 높아가지고 고산병 걸릴 수 있는 좀 위태롭긴 한데,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 별,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이요. 따져보면, 바로 이렇게 조금만 가면 닿을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어요. 몇만 광년, 몇억 광년, 뭐 이래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몇만 년을 가야 되고 몇억 년을 가야 되는 이런 꼴이죠.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2000년대요. 2000 초반에 우연치 않게 허블 망원경에 별이 하나 폭발하는 걸 발견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우리가 얘기하는 별들은 태양처럼 굉장히 밝게 빛나는 것들을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주변에 조그만 태양, 지구 같은 어설픈 것들 이런 것들을 보이지도 않는 거죠. 이 별은 사실은 오리온성이라는 데 있던 별인데 지금은 없어요.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별이에요. 우리는 태양계, 우리 은하계 중에서 태양계가 굉장히 엄청난 그런데 아주 변두리가 무슨 아주 달빛의 쪽방촌 같은 아주 조그만 존재가 태양계예요. 전 우주로 따지면. 우리 은하계만 한 바퀴 도는데도 몇십만 년이 걸린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반짝이면서 발견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런 거였었는데 시간이 지날 때 이렇게 환하게 폭발하게 되는 이런 설명인 거예요. 이거를 노트북에 있죠. 폭발하는 장면을 찍어놓은 거예요. 얘가 노트북이 잠시만요. 이걸 아까 이게 화면이 신기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이거를 타면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 옆에 그림이 잘하면 이거 조금씩 올라가는 게 있죠. 빛의 밝기가 몇 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5, 6천 배씩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과정에서. 크기도 엄청 수천 배 커져요. 원래 크기보다 폭발할 때. 화면에 다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커지죠. 그리고 나서 그때 갑자기 폭발을 완전히 폭발하기 직전에요. 이 안에 수많은 에너지 원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폭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먼지 덩어리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이게 별 하나가 폭발했는데 생긴 흔적이에요. 그런데 더 정밀하게 들여다봤더니 이 안에 별이 수억 개의 별이 생겼어요. 새로. 별 하나가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예, 움켜쥐고 뺏고 하는 이런 속성이 아니라 놔주고 풀어주고 채워주는, 그러니까 상대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기 걸 죽여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생명을요. 자신 하나를 죽임으로써, 죽음을 선택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게 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원래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의 별이 죽어가면서 수억 개의 새로운 별들을, 이제 몇십억 년이 지나면 저 별들은 태양 같은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지구처럼 생명이 있는 그런 곳을 변할지도 몰라요. 이런 것이 멀리서 보면 이런 빈들이, 예, 별들이 모인 것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 우주 중에서도 한 곳, 우리와 연을 맺은 데가 바로 지구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교황님께서는 난민들 문제가 있죠. 난민 문제를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난민은 좀 틀려요.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같이 껴들어가서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생기는 난민들 문제 대부분은 환경난민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원래 살던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서 기존에 살던 곳에, 이주해간 곳에 지역 사람들과 갈등이 벌어져서, 그래서 대립하게 되고 내전이 벌어지고 하는, 이래서 더 난민이 확산되는 이런 과정들이에요. 수단하고 시리아 같은 경우가 바로 환경난민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건데요. 바로 지난 40만 년 동안에 있었던 탄소의 양의 변화를 봤더니, 40만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보면 300ppm을 넘어선 적이 없었어요. 20세기 들어서 전까지. 근데 1950년대 처음으로 300ppm이 넘었습니다. 이때 왜 300ppm이 넘었었냐면요. 바로 세계가 2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부흥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가지고 전 세계가 다 공장처럼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거기다 덧붙여서 한 번도는 전쟁터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45년 동안 변화가 오르락내락 했어도 300ppm을 넘어선 적이 없었는데 1950년에 처음 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400ppm을 넘었어요. 이건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인류가 지금은 살고 있는데 조만간 대처하지 않으면 인간이란 종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폭염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74%, 이번 세기 말까지는 더위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죽다 살아날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태풍이 별로 안 왔는데 현재 실제로 태풍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수증기량이 7% 이상 상승한대요. 그러면 태풍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힘없는 나라들,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도가 상승하면 세계 밀생산의 21%가 감소한다래요. 식량난도 겪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상당수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후변화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도둑질해요. 싸우죠. 남의 거라도 뺏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상치 못했던 분쟁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소리죠.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갈 때마다요, 이 작물 재배지가 100km 이상 북상을 한답니다. 벌써 고성에서는 녹차가 강원도 고성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2050년 이상이 지나면은 2050년까지 1.5도가 올라갈 예정인데,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남한에서 이제 2019년이니까 이제 31년만 지나면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한에서 나는 과일은 남한에서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되죠. 내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그래야지 기존에 먹던 과일을 우리 손자들도 먹고 살고 그러려면 북한하고 잘 돼야 되는데 걱정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도 굉장히 겪는 고통이 많은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방송 보셨잖아요.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우리 비닐봉지 사용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 쓰지 않는 그런 것들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불편하다, 장사하기 힘들다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 문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을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 수돗물의 83%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걸로 조사가 됐어요. 물 속에 플라스틱이 있다는 소리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엔 정상적으로. 생수도 안전하지 않아요. 생수는 시판되는 생수의 93%가 안에 플라스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홍합을 얘기해요. 이런 수산물들의 플라스틱 검출률이 97%였는데 거진 다 플라스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진주남쪽 홍합의 한 종류인데요. 보세요. 실험을 했어요. SBS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시 한 20분경부터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물이 뿌옇지. 이게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미세 플라스틱 오염된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4시 10분도 안 됐는데 물이 엄청 깨끗해졌죠. 정수기를 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홍합을 넣어뒀더니 얘네가 지저분한 거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수기 쓰지 마시고요. 홍합이나 굴 이런 거 넣으면 물이 깨끗해져요, 진짜. 네? 그런데 그러면 굴하고 홍합을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문제예요. 쟤네들도 생명이어가지고요. 일단 먹고 이게 먹는 게 아니구나 소화가 안 되면 거의 다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95% 이상이 몸 밖으로 나가는데 조금 남는데 소량이 아주 미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엄청 먹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런 걸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조심을 하되 아주 진짜 나쁜 거라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됐던 환경을 바꿀 생각하셔야 돼요.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는, 소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플라스틱을 계속 쓰면서 플라스틱 때문에 뭐가 위험하다 이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요즘 저희 공장 친구들한테 주량이 많이 줄었다고 구박을 받거든요. 나이 먹고 구박받고 있어요, 요즘요. 싸가지들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술값을 열심히 내는 편인데 그런데도 구박을 해요. 그런데 못 바꾸고 계세요, 잘. 그래서 자꾸 도수 낮은 거를 바꾸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술은 포기 못하고 있는데 대신 간에 좋은 거라면 열심히 먹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근데 저를 잘 아는 신자들이 그래요.
주님 간에 좋은 거 드실 생각하지 말고 술을 줄이라고.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바꾸려고 해야지 뭔가 또 새로운 걸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플라스틱이 그렇게 심각한 현실에 와 있어요. 근데 편리성 때문에 포기를 못해요. 다 뭐 포장용기마다 다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요. 거리 나가보면 다 여러 번 이런 이쯤 하나 들고 다녀야 내가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처럼 나 그래서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미국을 앞서요. 미국은 정말로 쓰레기 묻을 때도 많아가지고요. 묻는다기보다 쌓을 때도 많아요.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적은 데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그런 쓰레기 걱정을 잘 안 해요. 도시에서 걱정하지만 내가 저쪽 먼 데다가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래야 너무 소비 중심적으로 사는 데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보다 더해요, 우리가. 이게 다 쓰고 버리는 문화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1인당 일회용 비닐봉투를요 1년에 210억장을 쓴대요. 한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당으로 따지면 400장을 쓴대요. 400장. 비닐을 포장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 이상씩 쓰는 꼴인 거예요. 뭐 과자를 사 먹어도 비닐봉투죠. 라면을 사도 그렇죠. 하다못해 콩나물을 사도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비닐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핀란드라는 나라는 1년에 연간 1인당 4장밖에 안 쓴대요. 이 소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줄 몰라도요. 선택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은 무슨 다들 성령에 이끄시면서 뭐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풍부한 사람들인데 오랜 옛날부터 이런 쓰고 버리는 문화를 지향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2년, 3년 전에 이런 교육을 하러 갈 때 그때 미세플라스틱 문제 가지고 교육을 했던 게 아니라 일회용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강연을 하러 다닐 때요. 그때 자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태평양에 가보면 남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는데 한반도의 6배다. 이랬는데 2년 만에요. 2년 만에 나온 자료를 봤더니 한반도 크기 10배로 늘었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냐면 지금 전기를 쓰고 있죠. 에너지 문제.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에너지는 정말로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특히 전기는. 그래서 밤에도 뭔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 것인데 그것에 따른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우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전기를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8년 전 후쿠시마 사고 때 알게 됩니다. 2011년 3월 10일 날 쓰나미가 몰아 닥치고 그 다음에 정전이 일어난 다음에 하루 만에 3월 12일 날 저 앞에 핵발전소가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방사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핵발전소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구나라는 걸 그동안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운전하고 이렇게 관리하면 되나 이랬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죠. 일본은 10도로 이어져 있고 우리보다 많아요. 핵발전소가 53개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2개만 돌리고 있습니다. 53개 중에. 그 큰 나라, 인구도 우리보다 3배가 많은 나라. 그런데 핵발전소 2개밖에 안 돌리는데도 전기를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인터넷에서 전래거래소라는 걸 치보시면요. 전래거래소가 딱 떠요. 홈페이지가. 거기 딱 들어가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발전 축량이 얼마인데 설비상으로 얼마인데 지금 현재 몇 퍼센트 돌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유사시에 쓰려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우리 맨날 그날 버는 돈 그날 다 안 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좀 남겨놓죠. 돈을 버려야 할 때. 그런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살림을 할 때, 전기도 쓸 때 유사시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그래도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려고요. 원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발전소를 전놨어요. 그런데 이게 정도가 좀 심해요, 우리나라가. 원래 6개나 7개만 필요한데 한 10개를 전놨어요. 그래서 3개 이상은 쉬고 있어요. 30% 이상은 항상 쉬고 있어요. 피크 때도 쉬는 발전소가 있어요. 전기가 남아 들어가요. 그냥 불안한 것 뿐이지 제대로 관리만 하면 전기가 전혀 걱정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남아도는 나라가. 그래서 이걸 버립니다. 전기를. 일본이 사고가 여기가 후쿠시마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각 지방에 있는 민물고기를 잡아서 조사해봤어요. 민물고기를 조사한 이유는 뭐냐면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내장이나 몸에서 방사능이 나오면 그 지역도 방사능으로 오염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양수산청에서 조사를 봤더니 이 정도 규모의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것으로 일본 정부기관에서 한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최소화하려고 애쓴 거죠. 그런데 미국 잡지에 나와 있는 방사능 오염지도를 보면 규슈 지방하고 오키나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방사능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쪽, 여기가 도쿄만이에요. 도쿄가 굉장히 고농도로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 50대 이상의 남자나 뭐 이렇게 좀 나이 많은 할머니나 이런 분들만으로 도쿄 여행 가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젊은 처녀들이나 젊은 엄마들이 갈 때는 아니에요. 조금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1년에 방사능 오염지대예요. 미국 해군에서 제공했었던. 태평양을 그렇게 오염시킨 방사능이. 이게 굉장히 그 농도 차이가 있어요. 독성의 차이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생수를 먹는데 물을 마시는데 양잿물을요 아주 조금 먹어도 죽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 안전 기준치 이하야 이러면서 양잿물을 떨어뜨렸어요. 기준치 이하라고.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았는데 그걸 드시겠어요? 지금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들을 들은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들이 애들 걱정하죠. 옛날에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떤 꼬맹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왔어요. 엄마 나 결혼 못해? 아이를 낳으면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검사합니다. 1년 뒤에 38,000명 중에 13,000명이 이상 징후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무렵에 정확하게 11명이 11세 이하의 우리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5학년, 6학년 요 나이 아이들이 갑상선 암임을 확진 판결 받은 애가 11명이나 나옵니다. 엄마들이 걱정한 대로. 그런데 전문가들, 의사들이 하는 소리가 결절이나 또는 스포가 생겼다면 이거 향후 10년 이내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2019년 6월 18일에
2012년에는 11명이었는데 194명의 암 환자로 아이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소리가